5강 체계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이론은요, 체계이론 또는 일반 체계이론이 있고요, 생태체계, 문화체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봐야 되는 게 체계이론 또는 일반 체계이론인데, 여기는 제가 이론을, 내용이나 이론 용어를 이해하는 게 좀 좋기 때문에 10가지로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론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려드려야 될 게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는 뭐냐면 외부하고 보이지 않는 선이나 테두리가 뭐다? 경계다. 경계. 여기 체계가 갖고 있는데 이만큼까지 해당되는 게 뭐다? 경계다. 경계. 외부하고 구별되는 선이나 테두리가 보이진 않지만 구별되는 선이나 테두리가 뭐다? 경계다. 경계.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경계에 따라서, 경계의 특성에 따라서 개방체계가 있고 폐쇄체계가 있습니다. 외부하고 자유롭게 교류를 하는 개방체계가 있고 아주 갇혀있는 폐쇄체계가 있습니다. 폐쇄체계. 개방체계는 체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개방되어 있는 게 뭐다? 개방체계이고, 폐쇄체계는 다른 체계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고립되어 있어서 정보나 에너지 투입과 산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폐쇄체계다. 우리나라는 개방되어 있는 개방체계고 북한은 좀 폐쇄되어 있잖아요. 폐쇄체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를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엔트로피랑 넥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요거랑 반대 개념이 넥 엔트로피거든요. 엔트로피랑 넥 엔트로피. 엔트로피라는 게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체계의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해서 유용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는 상태. 좋은 에너지가 감소해서 그래서 체계가 무질서와 혼돈 상태로 가는 거,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엔트로피다. 그에 비해서 넥 엔트로피는 체계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돼서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안 좋은 에너지는 점점 감소돼서 결국엔 체계가 질서와 법칙을 유지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뭐다? 넥 엔트로피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개념은 혼론과 위계가 있습니다. 혼론. 중간 체계의 성격을,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게 혼론이라는 거고, 위계 질서가 있다 할 때 위계, 이런 건데, 혼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 체계가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인데,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하면서 하위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상위 체계는 포함되어 있으면 하위 체계는 포함하고 있다. 지구가 있다면 지구라는 거는 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뭐 대륙 같은 걸 포함하고 있으면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지구는 뭐 태양계에 포함되고, 또 태양계에도 또 중간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겠죠. 태양계는 세부적인 행성들을 갖고 있는 하위 것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더 큰 뭐 우리 은하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든지 뭐 어떤 성격이 있다?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하위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더 큰 체계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다. 위계는 뭐냐면요, 체계가 지닌 권력과 이에 기반한 통제력으로 형성된 서열 구조예요. 위계가 있다는 게, 위계 질서가 있다는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과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통제력이 형성된 서열 구조가 잘 이루어졌을 때 위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계의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균형이고 평형 상태가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려고 하거나 평형 상태에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균형은 폐쇄 체계가 주로 나타나는 건데, 체계의 구조 변화가 거의 없고 현상 유지로 가는 게 좋은 거다. 현상 유지만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균형 또는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평형 상태라고도 얘기합니다. 평형 상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계에 위협을 받았을 때 회복하고자 하는 체계의 경향이에요. 위협을 받아서 잘못된 걸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항상성이다.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속성이다. 항상성은 원래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체계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원래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섯 번째 항상성이다. 항상성. 그 다음에 안정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상태.
안정상태는 안정상태는 위의 균형과 항상성에 비해 좀 더 개방된 개방체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변하려고 하는 데 비해서 안정상태는 체계 자체를 변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외부 걸 많이 받아들이면서도 좋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 바람직한 상태로 가려는 게 바로 안정상태다. 좀 더 개방체계에서 일어나는 거다. 8번째, 호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혜성은 체계 일부가 변화하면 그 변화가 다른 부분에 작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변화해 나간다.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다른 그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나간다는 말하는 게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에 따라서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동등결과성과 다중결과성이 있습니다. 동등결과성은 다른 체계이지만 비슷한 걸 투입하면 결국에는 안정상태, 비슷한 상태에 도달할 거라는 거. 다른 체계지만 같거나 비슷한 투입이 일어나면 결과가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게 동등결과성이고요. 다중결과성은 같거나 비슷한 투입이 있어라도 각기 다른 결과가 야기된다라는 거. 그게 다중결과성인데 이 두 가지가 체계의 특성입니다. 어떤 때는 동등결과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다중결과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시너지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뭐 그런 것도 있죠. 시너지는 개방체계의 속성인데 부분 체계가 상호 결합하여 체계 내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같이 옆에 거랑 이렇게 해서 상호 결합해갖고 좀 더 좋은 식으로 발전하는 게 시너지다. 시너지 효과가 그런 거죠. 옆에 거랑 같이 하고 더 발전하는 게 시너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체계의 특성 중에 마지막으로서 체계의 특성에 순서가 있습니다. 투입, 전환, 산출, 환류. 투입, 그 다음에 전환, 산출, 다시 돌아가는 환류의 과정을 거치는 게 체계의 특징이다. 투입은 체계가 외부로부터 자원을 받아들이는 게 투입이다. 전환은 투입된 체계의 기능에 필요한 산출로 변환시켜서 체계가 수행하는 중간 과정이 전환이다. 뭔가 이제 필요한 걸로 바꿔나가는 게 전환이다. 산출은 전환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이 바로 뭐다? 산출이다. 환류는 순환적 성격으로 체계의 작동을 점검하고 수정해서 다시 돌아가는 능력이 바로 환류다. 투입, 전환, 환출, 산류가 체계의 행동적 특성의 순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체계 또는 일반 체계의 특성을 한 10가지로 설명해 드렸는데 요 내용이 어떤 건지, 혼론이 뭔지, 엔트로피가 뭔지 이런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시험에 나온다. 엔트로피도 시험에 나왔고 엔트로피가 뭔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10가지 한번 정도 이론을 잘 알아두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 체계 또는 일반 체계 끝났고요. 두 번째 알려드릴 게 뭐냐면 생태체계입니다. 생태체계. 뭔가 환경과 관련된 게 생태체계인데 생태체계의 구성은 이제 구성부터 알아셔야 됩니다. 이 생태체계는 아주 커다란 게 뭐냐면 거시체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회나 이념이나 제도의 일반적인 형태 또는 개인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로서 이념이나 제도 같은 커다란 차원이 바로 거시체계다. 생태체계의 구성은 가장 큰 거시체계가 있고 그 다음 체계가 중간체계가 있고 미시체계가 있다. 중간체계는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관계나 또는 특정 시점에서 미시체계들, 더 작은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미시체계 간의 연결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중간체계다. 그보다 더 세부적인 게 미시체계다. 개인이 속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미시체계다. 커다란 체계가 거시체계이고 중간 정도가 중간체계고 아주 개인에게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가 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체계를 알아보면 외부 체계는 개인과 직접 상호작용은 않지만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 외부 환경이 바로 뭐다? 외부 체계다. 또 외부 체계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체계라는 거는
쭉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시간체계인데 개인의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역사적 환경과 어느 시대에 출생해서 어떻게 성장해서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반영된 뭐 발달과 삶에 영향을 준 거 이런 것들 쭉 적용하면 그게 뭐다? 시간체계다. 이렇게 이제 생태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생태체계라고 하니까 생태체계는 원래 배웠던 요 일반 체계에다가 생태학적인 관점을 더 사회복지에 적용시켜줘서 관점인데 개인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상호와 교류하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을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이론에서 나온 게 생태체계입니다. 생태체계. 인간과 환경은 모두 욕구를 가지고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천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뭐다? 생태체계다. 생태체계에 적용되는 그 개념이나 뭐 그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이제 생태체계에 나온 것 중에 적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적합성은 개인이 욕구와 환경 조건 간의 조화를 이루는 정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느냐 이게 보다 적합성이다. 적합성. 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적응은 환경 조건에 어떻게 개인이 잘 적응하는지 적합하게 적응해가는지 능력이 바로 적응이다. 환경 조건에 적합하게 맞춰 나가는 개인의 능력이 적응이다. 이건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잘 맞춰서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적응이고, 적합성은 개인이 욕구와 환경 요소 간에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느냐, 이게 적합도가 있느냐 없느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잘 안 맞는 거고, 개인이나 환경이 적합도가 높다 그러면 잘 맞는 거고, 그런 거다. 이거는 그냥 적응이라는 거, 개인이 잘 적응하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다. 이런 용어도 이제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 생태체계라는 건 생태니까 환경성의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다. 사회복지사에게 두 가지 초점을 제공한다. 개인의 어떤 것도 있지만 환경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 요거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제시하게 됐고요.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이제 틀을 제공했고, 인간과 환경 간의 균형을 이뤄가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에게 맥락적 사고와 다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뭐냐? 생태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체계 이제 또 지우고 마지막으로 문화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3번 문화체계. 우리 문화체계면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는 인간과 인간사회에 의해서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승되어 있는 행동이나 생활 양식과 과정을 모두 포함한 인위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총체가 바로 문화다. 그 문화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문화가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욕구 충족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화의 기능이 있다. 생활 양식을 내면화시켜 개인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화 능력이 있는 게 문화의 기능 중에 하나다. 또 사회를 존속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문화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 간에 어떤 걸 전승시켜서 사회를 존속시키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게 문화의 기능 중에 하나다. 문화의 기능 네 번째, 사회 통제의 기능도 있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와 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사회 통제의 기능도 한다. 문화의 기능 네 가지, 욕구 충족, 사회화, 사회의 존속 유지, 마지막으로 사회 통제, 이런 문화의 기능들이 있다. 문화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에는 공유성이 있는데, 공유성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구축한 문화와 구별되는 공통적인 경향을 지닌 게 공유성이다. 다른 문화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구축한 공통적인 경향이 뭐냐면 공유성입니다. 공유성. 그 다음에 보편성은 보편적이다. 이거는 각 인간 문화 사회의 문화는 상호 다른 문화지만 여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동양의 문화랑 저기 아메리카에 있었던 그 문화는 다른 문화고 유럽의 문화는 다 다른 문화로 각기 발전했지만 거기 공통적인 특징 보편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든가 장례를 치른다든가 종교 같은 게 있어도 이거는 모든 사회나 모든 문화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거구나, 이런 보편성도 있다. 세 번째, 다양성이 문화의 속성 중에 하나다. 다양성은 한 사회의 문화 형태는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하나만으로 문화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문화의 다양성이 있다. 또 문화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회성이 있다. 문화는 인간 사회에만 존재하고요. 또 문화가 없는 인간 사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라면 언제나 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화는 사회성이라는 게 있고요. 문화의 5번째 특성, 학습성이 있습니다.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습득하고 공유해야 되고 그걸 또 후대에게 전승되는 역할을 한다. 학습을 한다. 6번째, 문화의 속성 중에 하나 총체성이 있습니다.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결국에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총체성을 지니고 있다. 7번째, 변동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변동되어 나간다라는 게 변동성입니다. 이건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식사를 하셨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식사를 드시고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식사를 듣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먼저 먹어라 그냥 그래 먼저 먹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문화가 변하는 것처럼 이게 변동적인 특징도 있다. 근데 중요한 문화의 특징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다문화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우리나라는 그래도 옛날 교육 받을 때 단일민족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인간 사회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걸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문화 상대에 근거해서 이질적인 문화를 단일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하면서 함께 나간다는 게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린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요, 결혼해서 오는 결혼 이주민도 많아지고 이주 노동자,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게 되는 이주민도 많아지고 또 북한에서 넘어오신 세터민 분들도 있고 이게 다양한 고려인들도 있고 막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도 아주 약간 다른 문화와 이걸 고정적인 것만 지키려고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모두 다 다문화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여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문화의 특징이다. 다문화 사회다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문화의 구성 요소를 물질적 요소, 비물질적 요소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물질적인 거랑 비물질적인 걸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이라는 것은 인간 생존이나 생활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켜준 도구로서 어떤 거냐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주거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품을 생산하는 기술 등 같은 게 그게 바로 물질 문화다. 또 비물질 문화는 이제 이렇게 음식이나 옷 같은 게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도가 있고 또 관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비물질 문화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나 관습이나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 제도 문화다. 관념 문화는 인간 삶의 목적을 제시해주는 정신적인 삶과 관련된 거, 종교라든가 관념 문화는 또 신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화 예술 같은 게 바로 관념 문화다. 요 비물질 문화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로 또 나눠볼 수가 있다. 비물질 문화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 문화 체계 중에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문화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 적응이라고도 하는 건데 상호 이질적인 문화 간의 접촉이라든가 이렇게 일어날 경우에 이게 문화의 유형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 달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벨이라는 사람의 문화 변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지우고 마지막 이론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원 문화가 있고요. 새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저력하는 그 사회에 많이 갖고 있는 주류 사회 또는 새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하고 아니오로 나눠보고요. 여기도 예하고 아니오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만약에 외국에 있던 이주민들이 이제 외국에 살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 원문화를 유지하고 주류사회 문화도 받아들이잖아요. 나게 원래 문화도 유지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한국의 문화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걸 통합이라고 합니다. 통합. 아, 그렇죠. 내 원래 문화도 유지하지만 새로운 사회 문화도 받아들이면 문화가 통합되겠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원래 문화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문화만 받아들인다면 이건 동화되는 거죠. 동화. 그냥 새로운 사회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전의 문화는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런 게 동화다. 그러면 새로운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원래 문화대로만 살아가요. 그러면 이거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돼서 자기네만의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자기네만의 그 사는 동네를 이루고 거기서 자기네 예를 들면 한인촌 같은 걸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루거나 또 중국 사람들이 가면 중국 사람들만 사는 데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분리돼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분리다. 주사의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원래 문화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분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원문화도 잊어버리고 주류사의 문화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옆에서 놀 수밖에 없는 주변화가 이루어진다. 자기 원래 문화도 잊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회 문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변에서 놀 수 있는 주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통분동주, 통합분리, 동화, 주변화 요거를 아시면 되는데 외우지 마시고 편안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시면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다. 요렇게 제가 체계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체계를 많이 나눌 수도 있지만 전 기본적으로 일반 체계, 생태체계, 문화체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